월 한 100만 원 벌더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자. 망하더라도 하고 망하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리사입니다. 안변리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대표 변리사님 접니다.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분의 개업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보드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지환 변리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젊은 변리사들이 개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리사님은 되게 이른 나이에 그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한번 쫙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먼저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꿈이 그냥 공학 박사, 과학자. 그 카이스트 드라마에서 이제 로봇 축구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근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학, 4대 역학, 그리고 뭐 물리, 전기전자공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수능 볼 때 이제 1년을 바짝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그냥 다 놔버렸죠. 그래서 그 4개 중에 단 하나도 학점이 C를 넘은 것이 없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군대를 결심했습니다. 군대를 이제 갈 때쯤 돼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좀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변리사를 하셨고 또 법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이라서 물려받은 그런 재능으로 공부를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변리사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변리사 시험을 공부했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적응기가 없이 잠실 근처에 사는 저희 아파트 독서실, 허름한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거든요. 공부하고 뭐 학원 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에 부적응한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살짝 우울한 감정도 좀 있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다잡고 공부를 막 했는데 힘들었죠. 그리고 1차 시험을 붙으면 이제 그 한양대학교 고시반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2차 시험 공부를 이제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떨어진 거죠. 붙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7월 달까지, 그러니까 2차 시험 볼 때까지는 2차 시험 공부를 좀 하다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이제 결정을 딜레이했죠. 공부를 그만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정을 딜레이하고 그 고시반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시험 붙고 그에 이제 동차 2차 시험 떨어지고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붙어서 이제 변리사가 됐죠. 얘기가 길었지만 제가 들어본 다른 변리사님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긴 하네요. 자르세요. 그럼 변리사 울릉도 얘기 좀 더 해드려? 아니 거기서 명이나무 캐고 이런 거 뭐. 아니 그러면은 변리사 되고 나서 개업을 바로 해야겠다 합격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합격하고 저는 이제 2년을 학교를 더 다녔어요. 그러면서 되게 걱정 없이 막 지냈는데 17년도 7월 달쯤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변리사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력서에 이제 아버지 직업을 썼어요. 변리사라고. 저는 그게 유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써서 냈는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변리사면은 이제 변리사 회사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아버지 회사로 간다. 그게 그냥 핑념 같고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버지 직업을 지웠죠. 효자.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인적사항들을 이력서에 이제 안 넣는 추세였어요. 뭐 부모님 직업이라던가 뭐 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안 넣는 추세여서 면접장에서 아버지 직업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때는 이제 예의가 아니었던 상황이 되었죠. 지우고 나서 뭐 몇 군데 면접을 봐가지고 PCR이라는 특허법인을 들어갔죠.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개업을 목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변리사님들이랑 똑같이 뭐 취업해서 그냥 일 배우고 뭐 진짜 똑같았죠. 왜냐면 그때는 여기서 경력 쌓아서 좀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했고 그때는 뭐 김앤장 가고 싶어 했고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저 때는 리엠목에도 한양대 출신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되게 빨리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계과 출신이다 보니까 기계 특허들을 계속 봤는데 나중에 이제 1년쯤 정도 됐을 때는 현행기술이랑 차이점을 찾는데 되게 그거를 잘 찾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좀 내 사고가 되게 갇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딱 명세서를 보고 도면을 본다. 아, 요 부분이 다르네? 근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는 막 그렇게 진보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 아니었고 그냥 진짜 차이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선행기술과의 다른 그냥 차이점.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이제 좀 갇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네이버나 뭐 요런 IT 회사들 특허들을 제가 봤어요. 뭐 예를 들면 게임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전송이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애를 안 받으니까 되게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특허들이 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기계 쪽 특허를 하다가 질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스텝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특허들을 나도 써보고 싶다. 업무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썼죠 그때. 네. 그런 거를 다루는 회사에 MAPS라는 이제 특허법인에서 저를 뽑아줬죠. 되게 쿨하게 뽑아주셨어 그때. 한 50%는 이제 전기전자, 컴퓨터, BM 이런 거를 명세서를 썼죠. 근데 이제 기술 분야를 넓히니까 변리사 일이라는 게 기존 기술과 새로 특허를 하려는 기술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는 그 정도에서 한정이 됐고 그럼 영업을 해보자. 영업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영업을 이제 맵스의 소속 변리사로 일하면서 제 지인들 일을 이제 받아가면서 하면서 영업을 사소하게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특허 출원과 그 선행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허를 써라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변리사 영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차이점을 클라이언트한테 어필하는 일. 이게 기계 명세서가 요만큼이고 전자 명세서가 요만큼이면 실무가 요만큼이고 영업이 요만큼이면 이제 변리사 일이 된 거죠. 저한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변리사 일이라고 개념이 형성이 됐어요. 네. 그게 몇 년 차 정도 되는 거예요? 2년에서 이제 2년 채우고 한 3년 차 정도 된 거죠. 굉장히 빨리 느끼셨네. 좀 그런 거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쯤에 이제 인하우스를 간 애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인하우스 이력서를 좀 썼어요. 그러니까 IT 회사에 인하우스를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살짝 개업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고 특허 사무소에서 1년 더 있는 것보다 그냥 인하우스에서 1년 더 있는 게 내 개업에 도움이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개업을 생각하시고 행동을 뭘 해야겠다 계획을 좀 세우셨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기계과 출신이다 보니까 전기전자나 컴퓨터 통신을 전공한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밀려요. 그러니까 신빙성을 좀 믿음을 잘 안 줘요. 항상 그런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요. 기계과인데 괜찮아요.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 그런 IT 회사에서 일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게 지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이력서를 썼는데 공고하는 분한테 어떻게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기계과인데 괜찮겠냐 이랬더니 상관없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썼어. 이력서를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나중에 들린 말이 첫째로 이제 전공으로 걸렀다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전공으로 그냥 일단 1차로 걸러버렸대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소개로 저희 맵스에서 MAP에서 일하던 회사 중에 에어스 메디컬이라고 있었어요.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특허 쪽을 담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에어스 메디컬에서 정 안 되겠으니까 그냥 변리사를 뽑자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 단계에 이제 2년도 안 되고 1년 차 정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변리사 뽑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또 때마침 저도 좀 질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에어스 메디컬 대표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거기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MRI 관련된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제 명세서를 계속 썼죠. 그러다가 이제 대표가 나이가 어린 편이거든요. 뭐 좌충우돌 이렇게 사업을 잘 꾸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거 다 해결해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을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그 대표가 그렇게 막 꾸려나가는 그런 환경,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게 대표는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맞고 이제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쿠션을 한번 받고 들어오잖아요. 사실 무료함을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맞고 싶다? 직격탄을 맞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더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재미 위주의 삶이네요. 그 당시쯤에 이제 저의 이제 좌우명이라던가 뭐 이런 가치관은 내 주체성과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걸로 갖춰졌어요. 그러려면은 개업을 하는 게 맞았죠, 사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일하려면 개업이 제일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이제 뭐 식료품 뭐 장사를 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물류센터 뭐 스탑되면은 막 가가지고 직접 어랭지하면서 이렇게 막 택배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사는 게 지금은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사는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일반적인 그 변리사들 그 큰 사무소에 있는 변리사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시네. 왜냐면 그런 뭐 리엠목이라든가 제가 있었던 유미라든가 그런 데 있는 오래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공무원처럼 딱딱 정해진 그 일만 하고 내 정해진 일을 하고 나면은 끝. 더 이상 뭔가 나한테 인터랙션이 오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회사에서 오래 계시는 것 같고 변리사님은 완전 그 성향이 반대네요. 그런 걸 오히려 무료화하고 사는 맛이 안 난다. 저도 취미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취미를 잘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을 잘 못하는 편이었죠. 그때 이제 오히려 더 비즈니스 같은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을 따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이제 그런 타입이었죠. 그리고 그 이제 에어스 메디컬을 다니던 이제 하반기쯤에는 그런 사업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변리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근데 이런 것도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 거를 요새 이제 제 주변에 4, 5년 차 되는 변리사들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개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여기저기 물어봐. 이미 개업한 사람들 찾아가서 손님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준비된 상태에서 했는지, 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시나리오를 엄청 썼다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안 하면은 이 시나리오 쓴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 아닌지 다 몰라요. 물론 그냥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냥 개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생각만으로는 사실 뭐가 정리되는 건 아니고 결정되지가 않고 결국에 이제 사람이 행동을 해야 결정이 되는데 내가 개업을 하면 에어스 메디컬에서 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대표나 이제 거기 운영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죠. 맨날 이제 그런 생각만 했죠. 미친놈처럼 살짝.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을 안 하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는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실망이다. 우리는 너한테 일 안 줘.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정리가 된 건 개업을 해서 내가 수익이 한참 적어지더라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거는 갑자기 온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로다가 뭐 병나겠다. 이러다 병나겠다. 이럴 바엔 그냥 월 뭐 한 100만 원 벌더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자. 망하더라도 하고 망하자. 그러니까 망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셨네요. 그쵸. 많이 했죠. 그리고 그쯤에 저한테 이제 뭔가 일 같은 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도와주긴 했죠. 저의 그런 마인드를. 굶어 죽진 않겠는데 살짝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나가겠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하고 회사 쪽에 그랬더니 뭐 흔쾌히 이제 저한테 일을 준다고 했었고. 되게 잘 하셨나 보다. 그때 저 분위기 메이커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치동에 이제 근처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패스트파이브에서 1인실을 계약하고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근무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 비트보드의 시작이지. 비트보드요? 그게 이제 탄생이구나. 레전드의 시작이지. 그때 그 회사명 같은 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뭐뭐 있었어요, 후보가? 비트보드도 컨셉이 살짝 이게 발판 같은 느낌, 그 도약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수 중에 그레이트 스프링스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무슨 호수인가? 뭐 미국의 어떤 지역에 물이 분출되는 그런 곳이라서 그레이트 스프링스라고 해가지고 GS로 할까? 비트보드가 좋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스코 사거리 1인 사무실로 얻으셔가지고 개업을 시작해보니까 그 전에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걱정들 좋았어요. 그때는 그런 걱정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잘 됐어요. 손님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보다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혼자 일하니까 이제 모든 명세서 작성, 출원, 관리 이런 것도 저 혼자 다 했죠. 이제 업무 시간 외로 이제 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처음엔 원래 크게 대여섯 명 정도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별이사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제안을 하고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제 그때는 좀 조심스러워하셨죠. 6개월 하다 보니까 배별이사님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하셨고 지금의 비트보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보이사님도 오시고 홍보이사님 굉장히 쉽게 오셨어요. 그 타이밍이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구한테 막 제안을 크게 안 하는 게 에이. 결국에 내가 하자고 해서 했으면 에이. 나중에 잘 안 되면 내 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하자고 해서 내가 무리하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에이.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안정적인 토대를 좀 쌓아놓고 이제 기다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이제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남이 나한테 내 탓을 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너가 하자고 한 건데 너가 책임을 져야지. 너가 원하는 시점에 너가 들어온 거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또 막 한번 쓴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탠스였는데 뭐 운이 좋게 이제 저랑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지금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비트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보드의 탄생 스토리. 레전드의 시작. 52분. 죄송합니다. 52분짜리 이게 탄생 하다 스토리.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이게. 개업을 하고 보니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짜셨잖아요, 머릿속에서. 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게 많이 있나요? 한 5? 없어요? 크게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나 보네. 전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업을 하면서 당장의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설정이 돼 있어야 그거를 트라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녀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면 어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 사람들을 내가 집중 공략을 해야겠다. 이게 근데 틀리든 맞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그거를 하면서 지내야 헛된 시간을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나왔으니까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선배나 이제 동기 중에 창업하거나 뭐 대학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지 하면서 이제 누구누구 만날까 뭐 리스트업하고 뭐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이때 동안 할 일들을 좀 만들어놔야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지. 안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치겠죠. 그러면은 했던 망상 중에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거 한 3가지 정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 네. 예측. 예측은 그리고 다른 쓸데없다. 사람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합류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 그런 예측.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는 막 합류할 것처럼 하고 막 이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도 막 일 뭐 드릴게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럼 일 주겠네.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삶의 만족도는 뭐가 더 높으신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인하우스 가서 편하게 뭐 월급 따박따박 받고 퇴근해서 내 여가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행복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변리사님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오신 거잖아. 이렇게 상황이 세팅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행복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잘 안 됐다. 네. 그럼 불행하겠죠.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후회를 안 하려면 잘해야겠다. 나올 때도 잘해야 후회를 안 하지. 내가 빌빌대고 있으면은 무조건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죠.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 그때 겪고 싶었던 그런 좌충우돌 네. 그런 상황들 이제 안 만들어서 나는 그거를 이제 그런 댓글들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발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길.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뭔가 개업하면 잘할 것 같은 느낌인지 개업력이라 그래야 되나? 개업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계산 많이 하면 사실 개업하기 힘들고 계산으로 이게 안 나와. 사실 그 다음에 내가 벌 것들이 예측을 계산을 막 두드린다고 해도 이게 그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개업은. 그 개업하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예. 본인 혼자 한다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로 이제 매출이 한 2, 3억 나온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나랑 일하는 거를 특정을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 나이 또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한 10년 이상은 아마 변리사 필드에서 어떤 곳에서 파트너나 소속으로 일을 해야 그런 게 매칭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젊은 패기로 개업을 한다. 그럼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개업 안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도 마이너스더라도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 사업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성향? 그래서 막 곧 죽어도 사업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이런 남 밑에서 일하기 싫은 것도 약간 그런 특징일 수도 있겠네. 그쵸. 남 밑에서 일하기 싫고 옛날에 이제 정우성 변리사님이라고 계신데 정우성 변리사님이 무슨 강의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게 변리사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제너럴리스트가 되냐 스페셜리스트가 되냐. 개업은 좀 제너럴리스트들이 하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변리사는 요즘 변리사 젊은 변리사들의 길은 두 개라고 생각해요. 개업 아니면 인하우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살짝 인하우스 쪽으로 기운다. 에이. 그러면은 우선 인하우스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업은 제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엄청 생각 많은 애들을 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애들은 무모하거나. 무모하거나. 네. 근데 변리사들이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텝업, 그러니까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이제 가는. 뭐 그런 거는 되게 잘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연봉 받던 거를 그만두고 무모하게 어디 도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모함? 어느 정도 좀 무모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개업 쪽에서 이제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클라이언트를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2, 3년 되니까 소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문의 오는 것도 있고 좀 꾸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한층 더 마음이 살짝 안정적이 그래서 요새 약간 텐션이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제 마지막 질문. 앞으로의 꿈이나 뭐 목표, 향후 뭐 한 5년 아니면 멀리 봐서 한 10년, 20년 정도. 일단은 얼마 전에 생각한 게 올 한 해는 우리 회사를 진짜 안정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살짝. 그러니까 리앤목이나 유미 이런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처럼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상태를 만들자는 게 좀 목표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3년, 5년 됐을 때 더 크고 더 이제 좋은 회사가 돼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막 다른 사업도 하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 회사 탄탄하게 만들자. 이것도 정말 힘들다. 탄탄하게 만들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가정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꽤 시간들이 다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그래도 한 20명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돼 있으면 좋겠다. 지금 상태로 그냥 하는 거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3년 후에 있을 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양이 갖춰진 회사가 돼 있었는 게 좋지. 결국 이제 회사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힘이 모여서 발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확장이나 성장이 더 있으면 좋겠다. 비트보드가 그러면은 그런 이제 20명을 채우려면 지금 이제 뭐 충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트보드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좋겠나요? 비트보드는 자연스러운 회사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그걸 찾아서 하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요거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변리사 일을 제가 하면서 베어스 메디컬도 그렇고 메딘테크도 그렇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는 이제 변리사 필드가 쉽지가 않잖아요. 인커밍 정도잖아요. 그 인커밍도 사실 가져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변리사 서비스 필드에서 이제 뭔가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닌 이상 글로벌 규모로 이제 회사를 키울 만큼의 그런 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김명준 대표랑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는 부럽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명준 대표는 자기는 오히려 전문직이 요즘엔 부럽다. 서로 부러워하던데. 그걸 보면서 나 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 이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래도 안정성이 그래도 그런 스타트업보다는 더 있으니까 저의 그 아쉬운 마음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 저희 비트보드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님 안주환 변리사님의 스토리를 우리 비트보드의 탄생 일화와 안주환 변리사님의 성장 스토리를 아주 잘 들었는데요.
조금 독특하신 이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뭔가 그 자기의 주관 이런 게 확실하신 것 같고 눈앞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아주 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3년 후 빅트보드 그렇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별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휴.